함께 읽기, 함께 공감하기. 낭독극장 온. 뜨거운 여름. 서늘한 이야기로 낭독극장 온이 함께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 검은 고양이. 내가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가장 끔찍스럽지만 역시 가장 솔직한 이야기에 대해서 믿어주기를 기대하거나 간청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라는 것들은 나를 무서워 떨게 했고 괴롭혀 댔으며 파멸시키고 말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정이 많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이름나 있었다. 나는 유별나게 다정다감해서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될 정도였다. 게다가 유독 짐승을 좋아해서 부모님은 갖가지 애완동물을 구해주셨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동물들과 함께 보냈고 이때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나의 괴벽한 성질도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을 나의 가장 큰 쾌락의 원천으로 삼게 되었다. 나는 일찌감치 결혼했다. 아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한 나의 편애를 알고는 기회를 놓칠세라 마음에 드는 동물들을 사들였다. 새, 금붕어, 토끼,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를 갖게 되었다. 맨 나중에 갖게 된 이 고양이는 유달리 크고 예쁜 데다 몸이 온통 까맣고 놀라울 만큼 영리했다. 아내는 옛날 사람들 말을 빌려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모습을 빌려 나온 거라고 번번이 은근하게 말했었다. 플루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며 놀이 친구였다. 그놈을 나 혼자만 키웠고 그놈은 내가 집안에서 어딜 가나 따라다녔다. 우리의 우정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는 변덕스러워지고 참을성이 없게 되어 결국에 아내에게도 마구 욕지거리를 해대고 손찌검까지 하게 될 정도였다. 물론 내 애완동물들도 내 성질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놈들을 돌봐주기는커녕 괴롭혔다. 나의 병은 점점 깊어졌다. 알코올 중독 같은 병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플루토까지도 내 못된 성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단골집에서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보니 고양이는 내가 오는 것을 알고 피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놈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횡포에 겁을 먹고 이빨로 내 손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나는 순간적으로
악마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나는 악마보다도 더 못된 아기가 전신을 떨리게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그 가련한 짐승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얼굴에서 눈깔 하나를 유유히 도려냈다. 이 저주받을 잔인 무도한 짓을 지금도 나는 가슴이 타고 몸서리가 쳐진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자 나는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두려움과 후회의 기분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럴 땐 또다시 술을 곤죽이 되게 퍼마시고 내가 저지른 모두 행동에 대한 기억을 저 멀리 파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동안 고양이는 서서히 상처가 아물었다. 그 도려낸 눈구멍이 흉측한 꼴로 변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놈은 그전처럼 집안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예상했던 대로 내가 가까이 가면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말았다. 나는 그대로 옛날 마음이 죽지 않아서 한때 그토록 나를 좋아하던 짐승이 대놓고 싫어하는 사실에 대해 처음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금세 분노로 바뀌고 말았다. 그런 다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파멸에 이른 것처럼 마음이 마구 비꼬이고 말았다. 어느 날 나는 냉혈동물처럼 고양이 목에다 올가미를 씌워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매다는데 나의 눈에선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고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쓰라렸다. 나는 그놈이 나를 무척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아무런 구실도 주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매달았다. 또 그런 짓을 함으로써 내가 죄를, 그것도 내 불멸의 영혼을 망쳐버릴 끔찍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달았다. 이 잔인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침대 커튼이 불길에 쌓여 있었고 집 전체가 활활 타고 있었다. 아내와 하인과 나는 간신히 불더미 속에서 피해 나왔다. 집은 폭삭 타버리고 말았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자 나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 재난과 잔악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어 내세울 만큼 약한 인간은 아니다. 불이 난 다음 날 나는 불탄 자리로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빼놓고 모두 주저앉아 있었다. 예외가 된 이 벽은 집 한가운데쯤 서 있는 그다지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으로 나의 침대 머리맡에 있던 벽이었다. 이 벽은 상당한 정도로 불길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횟가루를 칠한 덕분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벽 근처에 몰려들었다. 이상한데 희한하군 하는 소리와 그 비슷한 말들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벽을 살펴보았다. 거대한 고양이 모양이 나 있는 것을 가까이 가서 보았다. 그 모양은 정확해서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그 짐승의 목둘레에는 끈이 매여 있었다. 나의 놀라움과 공포심은 극도에 달했다. 그러나 마침내 반성을 하고 마음을 달랬다. 내 기억으로는 고양이를 집과 맞붙어 있는 정원에 매달았던 것이다. 불이야 하는 소리에
정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그 짐승을 나무에서 떼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방 안에다 내던졌음이 틀림없다. 아마도 그런 짓으로 나를 잠에서 깨우려 한 것이리라. 불길로 탄 회와 시체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뒤섞여 내가 본 것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몇 달 동안을 나는 고양이의 환영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실은 이것도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짐승을 잃어버린 것을 후회한 나머지 요즘 버릇이 되다시피 자주 가는 그 지긋지긋한 장소에서 그놈과 같은 종류이거나 그와 비슷한 그런 동물을 찾기 위해 내 주위를 살펴보았다. 어느 날 밤 얼큰하게 취해서 앉아있으려니까 거대한 통들 중 하나 위에 시커먼 물체가 엎드려 있는 것이 벼랑간 내 마음을 끌었다. 이상한 사실은 내가 진작 그 물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아주 큰 놈이었는데 플루토만큼이나 덩치가 큰 데다 한 가지만 빼면 모든 것이 그놈과 꼭 닮았다. 플루토는 몸 전체 어디를 막론하고 흰 털이라고는 없었는데 이 고양이는 거의 가슴팩이 전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큼직한 흰 점으로 덮여 있었다. 놈을 건드리자 고양이는 당장 일어나 가르릉 소리를 크게 내며 내 손에 몸뚱이를 비벼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동물이었다. 나는 그놈을 사겠다고 주인한테 제의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고양이를 알지도 못하고 전에 본 일도 없다면서 그놈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했다. 그놈은 나를 따라 나설 눈치를 보였다. 나는 따라오게 놓아두었다. 집에 이르자 그놈은 금방 길이 들고 아내에게는 바로 굉장한 애완동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놈이 나를 대놓고 좋아하는 것이 도리어 불쾌하고 귀찮은 이유를 알 방법이 없었다. 차츰 이러한 불쾌감과 귀찮은 감정은 심한 혐오감으로 바뀌고 말았다. 나는 그놈을 피했다. 그러나 이 고양이에 대한 나의 혐오감과는 아랑곳 없이 그놈의 나에 대한 편애는 더욱 커져만 가는 듯했다. 이 짐승에 대한 나의 혐오감을 부채질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놈을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날 플루토처럼 그놈도 눈알 하나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부터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내 아내에게는 오히려 오직 사랑스러울 뿐이었다. 그놈은 나를 끈덕지게 쫓아다녔다. 내가 앉아있을 때는 의자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내 무릎 위에 뛰어올라와 진절이 나는 애무로 나를 핥아댔다. 일어나서 걸을 낮추면 내 발 사이에 끼어들어 사람을 넘어뜨릴 뻔하거나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옷을 붙들고 가슴빼기까지 기어올랐다. 이럴 때면 나는 한 대 쳐서 그놈을 죽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전에 저지른 죄가 생각나서 주저하게 되었다. 이 두려움은 정확히 말해서 체형을 가하는 죄악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달리 그것을 정의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다. 이 짐승이 나에게 끼친 공포와 전율은 그저 있을 수 있는 단순한 망상으로 인해서 더 커졌다. 이놈 사이에 눈에 띄는 유일한 차이점은 하얀 털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오랫동안
드디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그리고 무시무시한 교수대의 형상이었다. 아, 슬프고 무서운 공포와 죄악, 그리고 고뇌와 죽음의 형틀. 그래서 나는 참으로 보통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지독한 비참함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잔인한 짐승이 저의 친구를 깔보고 때려 죽였다고 해서 잔인한 짐승이 이토록 참을 수 없는 고뇌를 만들어 놓다니. 슬프다. 밤이고 낮이고 안식의 축복을 이제는 더 알지 못하겠구나. 낮에는 그 짐승이 한시도 나를 혼자 놔두지 않고, 밤이면 시간 형언할 수 없는 악몽에서 깜짝 놀라 깨어나면 그놈이 화끈거리는 입김이 내 얼굴을 뒤덮고 끝없이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불쌍하게도 툭하면 갑작스레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 나오는 분노로 갈 때까지 가버린 나라는 인생의 횡포에 대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참아야 하는 사람은 아내였다. 어느 날 집안일로 가난에 쪼들려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옛날 집의 지하실로 아내와 함께 내려가게 되었다. 고양이가 내 뒤를 따라 가파른 층계를 내려오다 하마터면 그놈 때문에 나는 거꾸로 떨어질 뻔했다. 나는 미칠 지경으로 화가 치밀었다. 도끼를 번쩍 쳐들고 화가 치밀어 그때까지 꾹 참고 왔던 나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 짐승에게 일격을 가하려고 노리고 있었다. 그대로 내려치기만 했다면 그놈은 즉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손이 그 일격을 막아냈다. 나는 악마보다 더 간악한 분노가 불타올라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도끼를 아내의 골통에다 내리치고 말았다. 아내는 끽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흉측한 살인을 저지르자 나는 당장 주도 면밀하게 시체를 감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낮이건 밤이건 간에 이웃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집 밖으로 시체를 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마음에 떠올랐다. 시체를 토막토막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릴까도 생각했다. 지하실 바닥에 무덤을 파서 묻어버릴 결심을 하기도 했다. 마당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릴까. 결국에는 이 모든 방법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이 떠올랐다. 중세 승려들이 자기네가 죽인 희생물을 벽에 넣고 발라버렸다는 기록에서처럼 나도 지하실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하실은 안성맞춤이었다. 이 계산은 어긋나지 않았다. 나는 벽돌을 쉽게 헐어내고 벽 속에 시체를 조심스럽게 세워놓은 다음 그다지 애먹지 않고 전과 똑같이 벽 전체를 쌓아 올렸다. 나는 몰타르와 모래와 털을 구해와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옛것과 구별할 수 없는 회반죽을 만들어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 쌓은 벽돌벽에 발랐다. 이를 모두 끝내고 나니 모든 게 잘 되었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그 벽이 새로 발라졌다는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기양양해서 사방을 둘러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쯤 되면 공연한 애를 쓴 건 아냐. 다음 단계는 그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 그놈의 짐승을 찾는 일이었다. 나는 끝까지
그놈을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교활한 짐승은 내가 화가 나서 발광을 부리자 기겁을 해 나의 이런 감정 앞에는 나타나기를 꺼리는 것 같았다. 그 기분 나쁜 짐승이 보이지 않자 내 가슴속에서 일어났던 그 깊고 축복받은 안도감을 어떻게 묘사하고 상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놈은 밤 동안도 꼴을 나타내지 않았다. 적어도 하룻밤을 그놈이 우리 집에 온 이래 가장 깊이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건만 나를 괴롭히는 놈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자유로운 인간처럼 숨을 쉬었다. 그 괴물은 공포에 떨며 영원히 우리 집에서 떠나고 말았다. 나의 행복은 최상이었다.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책감도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다. 몇 번 신문을 받았지만 그쯤은 척척 대답해냈다. 살인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뜻밖의 한때의 경찰이 집에 몰려들어 가택수색을 하며 재차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닉 장소가 수수께끼만큼이나 안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수색하는 동안 자기네를 따라다니라고 했다. 그들은 구석이라는 구석은 빼놓지 않고 뒤지고 지나쳤다. 드디어 그들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의 가슴은 티 없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히 뛰었다. 나는 지하실을 샅샅이 다 걸어다녔다. 팔짱을 낀 나는 태연하게 왔다 갔다 했다. 경찰들은 안심하고 떠나려 했다. 나는 가슴속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나는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단 한마디라도 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재인식시키고 싶어 몸이 달았다. 수사관님들 하고 마침내 나는 경찰들이 층계를 오를 때 입을 열었다. 저는 수사관님들의 의심을 풀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좀 더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님들, 이 집은 말입니다.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정말 굉장히 잘 지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벽은 말입니다. 수사관님들께선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벽은 정말 견고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이르자 나는 공연히 미친 허세가 발동해서 손에 들고 있던 단장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가 숨겨진 바로 그 벽돌 부분을 탁탁 두들겨 댔다. 오, 하느님이시여, 저를 보호하사 마왕의 독수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단장이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무덤 속에서 대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처음에는 어린애가 흐느껴 우는 것 같은 막혔다, 터졌다 하는 울음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크고 긴 계속적인 절규가 아주 불규칙하게 사람 소리 같지 않게 들려왔다. 지저대는 소리, 지옥에 떨어진 자들만이 낼 수 있는 반은 공포로 또 반은 의기양양하게 터져나오는 울부짖는 아우성이, 고통 속에 저주받은 자들과 저주 속에 기뻐 날뛰는 마귀들의 목소리와 뒤범벅이 되어 나왔다.
나는 기절해서 비틀거리며 맞은편 벽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순간 경찰들은 말 못할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꼼짝 못하고 층계에 서 있었다. 다음 순간 12명의 건장한 팔이 벽을 두드려 부수고 있었다. 벽이 통째로 넘어갔다. 이미 굉장히 썩고 온열로 굳어버린 시체가 경찰들 눈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바로 그 끔찍스러운 짐승은 시체 머리 위에 새빨간 입을 딱 벌리고 분노에 찬 외짝 눈을 부릅뜨며 앉아 있었다. 결국 그놈의 술책에 빠져 살인을 범하게 되었고 그 일러 바치는 목소리가 나를 교수형을 받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 괴물을 벽 속에 넣고 그대로 발라버렸던 것이다.